네, 반갑습니다. 2022년도 9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행정학 문제가 국가직에서 상당히 조금 많이 좀 쉽게 출제가 되었었던 점들을 생각하면 이번 지방직 시험 문제는 이제 국가직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뭐 예상이 되었었던 부분이고 또 작년에 국가직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왔었던 반면에 이제 지방직 시험은 좀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점수의 편차가 좀 상당히 크고 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에도 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직 시험 문제는 국가직 시험 문제보다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나온 게 사실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동형 모의고사 대비를 하면서 이제 지방직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거다라고 하는 가정 아래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난해한 문제들을 가지고서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뭐 동형 모의고사만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75점 이상은 뭐 무난하게 받으실 수 있었던 그런 문제이고요. 기본 이론을 좀 충실하게 좀 정리하셨다라고 하면은 뭐 85점에서 뭐 많게는 90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었을 만한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까다롭기는 했지만 못 풀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뭐 느낀 하나의 어떤 감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훈련들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지방직 시험에서도 여실히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7급하고 9급의 문제 난이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주요한 시사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7급 대비에 좀 맞춰서 여러분들이 내용들도 좀 정리를 해 주실 그럴 필요들도 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이번 지방직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그러니까 출제 영역별로 또 난이도별로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하는 점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1번부터 20번까지 전체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영역별 출제 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까지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제 뭐 두드러진 것이 이제 정책 이론과 행정 이론의 비중보다 이제 조직, 인사, 재무 행정의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제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직, 인사, 재무 행정에서 전체 문제의 50%, 10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좀 커다란 두드러진 특징이었어요. 근데 올해 이제 문제를 보시면 그러한 추세들이 그대로 조금 이어나가게 되면서 역시 조직인사 재무행정론에서 50%가 출제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상대적으로 정책이론에 대한 비중이 조금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지방자치법이 이제 전면 개정이 되면서 특히 이제 지방직 시험에서 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출제가 될 여지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와 관련해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문제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해봤었는데 사실 지방행정론에서는 2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고 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언급도 지방직 시험에서는 없었어요. 그게 조금 다소 조금 의아한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행정정책이론이 한 35%에서 40%, 그 다음에 조직인사 재무행정론에서 50%를 차지하는 전체 비중은 2020년도와 21년도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추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난이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난이도에 맞춰서 보시면 이제 상중하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15% 정도 상. 그 다음에 한 60% 정도가 중, 그리고 나머지 이제 25% 정도가 이제 하급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국가직 시험에서는 상급의 문제는 전혀 출제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지방직 시험에서는 이제 3문제 정도 출제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3문제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나 난해한 문제는 아니에요. 또 특히, 우리가 같이 동형 모의고사
대비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급의 문제들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9급들은 손도 못 댈 만큼의 뭐 별나라 문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점들을 이제 생각하신다면 앞으로는 이제 뭐 단순 암기에 치중한 이런 학급 문제보다는 중상 난이도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부터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공익과 관련된 내용은 뭐 실체설과 과정설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두자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죠.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자, 우선 기억부터 보시면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것이다. 그러니까 공익은 사익과 구별되는 실체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게 실체설의 입장인 거니까 기억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 니은. 과정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 간 갈등을 조정 타협하는 과정에서 산출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조정 타협하는 과정을 강조한 것이 과정설이다.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푸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을 지금 내신 친구들 중에 1번으로 그냥 바로 정답을 내신 친구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자, 기억과 니은이 같다라고 하면은 3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 리을 같이 보겠습니다. 플라톤과 루소 모두 공익 실체설을 주장하였다 그랬는데, 자, 실체설을 주장한 학자와 과정설을 주장한 학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가 이전에 국가직 시험에서 한번 기출문제에서 다루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과 루소는 실체설을 주장했고 홉스와 휴մ 같은 학자들은 과정설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자, 실체설을 주장한 학자가 플라톤과 루소다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리을의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여기서는 기억과 니은과 리을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익에 대한 조정과 타협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과정설의 특징이다. 우리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보죠. 허츠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에서 위생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위생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를 고르라는 얘기야? 동기 요인을 고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유념해야 될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위생 요인은 겉으로 드러나. 현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물리적인 요소이거나 아니면은 현상이 가시적인 현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동기 요인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고 좀 내면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생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기관의 정책이나 감독자의 감독 방식이나 뭐 구성원 간의 어떤 대인 관계, 그 다음에 어떤 보수 체계, 보수가 위생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뭐 신분 보장이라든지 작업 조건 이런 것들이 이제 위생 요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자 1번 감독 위생 요인에 해당합니다. 대인 관계 해당하죠. 보수 해당하지만 성취감은 여기서는 동기 요인에 해당이 된다. 성취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열정이라든지 내가 그걸 하고자 하는 어떤 사명감, 의지 뭐 이런 것들은 동기 요인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지 위생 요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생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럼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가시적이고 좀 물리적인 요소들은 대부분 위생 요인에 해당이 된다. 거의 위생 요인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4번이 이제 어렵지 않게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 성취감이라고 하는 건 드러나는 건 아니니까요. 측정이 될 수도 없는 것들이겠죠. 2번에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 그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리더십이다.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리더가 부하들을 섬기는 자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서번트 리더십을 우리말로는 이제 섬김의 리더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부하들이 자신의 역량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리더는 계속해서 그 부하들을 섬기는 자세에서 그 부하들을 지원해주고 그들이 어떠한 성과를 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묵묵하게 그들의 역량을 발휘해낼 수 있도록 묵묵하게 때를 기다려주는 그러한 리더십을 우리가 서번트 리더십 또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들이 강조한, 리더가 강조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내면서 부하들이 계속해서 역량들을 발휘해낼 수 있도록 어떤 압력이라든지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지 않고 꾸준하게 그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이 같은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기억 보죠.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도와준다. 요거는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에 해당이 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3, 4번은 아웃이야. 자, 그러면 니은을 볼 필요가 없어요. 자, 디귿 봅니다. 그린리프는 존중, 봉사, 정의, 정직, 공동체 윤리를 강조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을 강조하는 하나의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기억, 디귿도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리을 볼까요? 리더의 최우선적인 역할은 업무를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지시적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에서 설명이 되었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고, 니은 같은 경우에도 보상이나 처벌을 핵심 관리 수단으로 한다라고 한 것은 이거는 우리 그냥 단순하게 거래적인 리더십에서 설명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서는 이거는 기억과 디귿이 섬김 리더십에 대한,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설명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내용도 이전에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의미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4번입니다. 행정학의 주요 접근법, 학자, 특성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랬습니다. 행정 이론을 공부한 상황에서 이 내용이 정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 접근법에 대한 대표 학자와 그들이 주장했던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죠. 바르게 연결한 것 그랬으니까 세 개가 지금 틀린 거란 얘기죠. 자, 행정 생태론. 자, 생태론을 주장한 학자는 누구였어요? 생태론을 주장한 학자는 리그스, 가우스가 있었죠. 대표적인 학자가 리그스와 가우스야. 근데 지금 여기 나온 오스본과 게블러 같은 경우에는 누구야? 이거는 신공공관리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죠. 그죠? 그 가운데서 이제 정부 재창조론을 강조했던 학자가 오스본과 게블러입니다. 이 생태론 같은 경우에는 환경의 요인을 중시했다라고 하는 점은 맞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학자가 지금 틀렸죠? 1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후기 행태주의. 데이비드 이스턴이 나왔는데, 행태주의에 있어서 후기 행태주의의 입장은, 자, 데이비드 이스턴도 뭐 주장을 했고, 뭐 왈도도 주장을 했고, 뭐 여러 이제 학자들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자, 이들이 강조를 했던 거. 일단 행태주의는 과학적 연구를 강조하지만, 자, 후기 행태주의의 입장은 가치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가치 지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가치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이먼이 주장했던 고전 행태주의의 입장이다. 라고 한다면 2번의 내용도 맞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3번. 신공공관리론의 대표 학자로 리그스를 들었어요. 리그스는 생태론의 학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1번하고 3번이 지금 학자가 지금 위치가 바뀌어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원리인 경쟁을 도입해서 효율성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게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도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다음 4번. 뉴 거버넌스론. 뉴 거버넌스, 거버넌스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학자가 로즈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즈. 그래서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 간의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우리 동영모의고사에서 맨 마지막에 이거 가지고서 장난친 문제 한 번 있었잖아요. 그죠? 의회와 관료와 이익집단 간의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거버넌스라고 얘기한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제 문제에 나온 거죠. 4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맞는 이야기다. 나머지 1, 2, 3번은 틀린 얘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볼게요. 티브 모형의 전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사실 이 티브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발에 의한 투표다. 그래서 모든 지역들이 일관적으로 똑같은 행정을 할 필요가 없다. 자신들의 여건에 맞는 특화된 행정만을 추구해서 그들이 원하는 행정 서비스로 주민들이 직접 찾아오게끔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제 티브 모형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한 8가지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티브 모형의 전제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도 우리가 동영모의고사에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티브 모형의 기본 전제 8가지가 있죠. 다수의 지역사회 존재, 완전한 정보, 지역 간 자유로운 이동, 단위단 평균 비용 통일, 외부 효과의 부존재, 배당 수입에 의한 소득, 한 가지 이상의 고정적 생산 소요, 최적 규모 추구, 뭐 이런 것들이 전제 조건이다. 이게 갖추어져야지 저 티브 모형이라고 하는 건 성립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전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래. 자, 1번 시민의 이동성. 자, 시민의 이동성은 지역 간 자유로운 이동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1번 맞는 이야기. 다음 2번 외부 효과의 배제, 외부 효과의 부존재 해당이 되겠죠? 이 부존재라고 하는 말을 다른 곳에다가 써가지고 여러분들을 조금 혼동시켰는데 고정적 생산 요소의 부존재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 생산 요소가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다음 지방정부 재정 패키지에 대한 완전한 정보. 완전한 정보도 이것은 갖추고 있다. 따라서 지금 1번, 2번, 4번은 다 전제 조건에 해당이 되지만 3번은 이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한 가지 이상의 고정적인 생산 요소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적 생산 요소의 부존재라고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티브 모형의 전제 조건과 관련된 내용은 단순 암기밖에는 이거는 답이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많이 익혀두셨다라고 하면 답이 금방 보였을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관료제 병리 현상과 그 특징을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관료제의 병리 현상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어요. 뭐 법문 용례도 있었고 형식주의도 있었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자, 1번부터 보죠. 할거주의. 할거주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희생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소속 집단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이 같은 현상을 우리가 할거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소속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때? 조정이나 협조가 곤란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죠. 다음 2번.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는 번거로운 문서 처리, 우리가 이제 번문용례라고도 이야기를 했던 가장 대표적인 관료제의 병폐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 세 번째. 피터의 원리입니다. 자, 이 피터의 원리는 뭐였어요? 우리 이것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관료는
무능력에 이르는 순간까지 지속해서 승진한다. 이게 이제 피터의 원리였죠.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이제 관료들이, 고위층 관료들은 뭘 아는 게 없어. 뭘 몰라. 무식해. 밑에 사람들이 봤을 때. 왜 그런가? 고위층의 무지를 설명한 내용이에요. 피터의 원리는. 자, 그런데 관료들의 세력 팽창 욕구로 인한 기구와 인력의 증대. 그러니까 관료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늘리기 위해서 기구와 인력을 증대시킨대. 자기 집단의 조직을 증대시키는 이 얘기는 뭐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거는 던리비가 주장했던 관청 형성 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피터의 원리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3번은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터의 원리가 무슨 의미인지 요거를 분명하게 일단 아셨다라고 하면은 이 6번의 문제는 답이 금방 보였을 거고요. 또 뭐 피터의 원리하고 파킨슨의 원리하고 헷갈렸어요. 파킨슨의 원리하고 헷갈렸다고 하더라도 이 공무원의 수가 아무런 행정수요와 무관하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게 파킨슨의 원리인데 그 내용도 이 내용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3번은 아니다. 다음 4번. 전문화로 인한 무능입니다. 이거는 한정된 분야의 전문성 강조로 타 분야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훈련된 무능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관료제의 병리 현상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3번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피터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생소하게 들렸을 사람들도 있어요. 공부가 조금 좀 덜 됐다라고 하면. 그런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 분명하게 그런 원리를 정리를 해놓으셨다라고 하면 6번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정책 집행 연구 중 상향적 접근 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이 상향적 접근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심화 시간에 이러한 이론들이 있어 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소개까지도 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 엘모어의 후방향적 집행 연구, 그러니까 후방적 접근이라고 했던 내용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상향적 접근 방법에 해당이 되겠죠. 자, 다음, 니은. 사바티오와 매스메니언의 집행 과정 모형. 사바티오와 매스메니언의 집행 과정 같은 경우에는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한 내용이었는데 이 사바티오와 매스메니언의 집행 과정 모형은 대표적인 하향적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음, 디귿, 립스키의 일선 관료제. 이거는 뭐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거는 뭐 상향적 접근 방법의 두 이론은 가장 뭐 대표되는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반미터와 반호른의 집행 연구. 자, 이 반미터와 반호른의 집행 연구는 성과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성과를 잘 내기 위한 집행 요인들을 고위층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본 대표적인 하향적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니은과 리을은 하향적 접근 방법이고 기역과 디귿이 상향적 접근 방법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기역과 디귿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향적 접근 방법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이전에 설명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니은과 리을이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역과 디귿이 너무나도 도드라졌기 때문에 답을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8번입니다. 호그우드와 피터스가 제시한 정책 변동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을 좀 당황시켰을 내용이 호그우드와 피터스인데 동영 모의고사 풀면서도 그런 말씀 뭐 계속 드렸습니다만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해가지고 당황하지 말자. 당황하지 말고 보기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안심을 찾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보기에서는 봤던 내용들이야 다. 정책 혁신이 뭔지, 정책 승계가 뭔지, 정책 유지가 뭔지, 정책 종결이 뭔지, 그 정책 변동의 유형,
개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걸 누가 얘기했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정책 혁신은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개입을 결정하는 것이다. 자, 정책 혁신은 새로운 형태의 개입을 결정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개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에 의하지 않고 그 예산을 무시하고 새로운 형태의 개입을 결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 더 늘려, 예산 더 끌어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직이 이만큼이고 예산은 이만큼이어서 새로운 형태의 개입은 요만큼 필요할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개입은 조직이나 예산을 무시하고 결정하는 거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번이 바로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자, 다음 2번. 정책 승계는 정책의 기본 목표는 유지하되 정책을 대체 또는 수정하거나 일부는 종결하는 거다. 그러니까 대체하거나 종결하는 그러한 수순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설명을 드렸었죠. 2번 맞는 이야기고요. 다음 3번. 정책 유지는 기본 정책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정책 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비대면 서비스 할 때 ATM 그 텔레뱅킹 하다가 인터넷 뱅킹 하다가 지금 모바일 뱅킹으로 수단만 바뀌지만 정책이 가지고 있는 기본 골격은 유지하고 있는 이 같은 상황이 정책 유지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4번. 정책 종결은 다른 정책으로의 대체 없이 기존 정책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다. 버스카드 충전할 때 5% 더 줬었는데 이제 버스카드 보급이 끝나고 나니까 그거 없앤 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 3, 4번은 이제 다 맞는 이야기인데 1번은 지금 예산과 관련된 것을 기반으로 한 내용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8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을 때 사람들의 이름이 중요하면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저런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왔어.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보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도 충분하게 풀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변수들이 등장을 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보기부터 살펴서 내용들을 조금 보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조직 문화의 경쟁 가치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사실 이 경쟁 가치 모형, 퀸과 로보의 경쟁 가치 모형은 조직 문화에 대해서 설명드린다기보다는 조직의 효과성 모형이었죠. 조직 효과성 모형이 이제 어떠한 문화들을 강조하느냐, 이제 이건데,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위계 문화입니다. 자, 이 위계 문화는 응집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 위계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 가치 모형에서 내부 과정 모형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어떤 프로세스. 이거를 위해서는 뭐가 강조가 됐어요? 정보 관리나 의사소통이 강조가 되지 응집성이 강조가 되지는 않았다. 자, 응집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응집성. 응집성은 어디에서? 인간관계 모형. 그러니까 사기와 관련돼서 사기와 응집성, 인간관계를 잘 이루기 위해서 사기나 응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내용은 이제 인간관계 모형에서 얘기하는 관계지향 문화에서 등장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다음 2번, 혁신지향 문화는 창의성을 강조한다 그랬어요. 자, 혁신지향 문화는 개방체제 모형에서 강조하는 내용. 개방체제 모형에서 강조하는 내용이고. 다음, 과업지향 문화는 생산성을 강조한다. 자, 이 과업지향 문화를 강조하는 모형이 이제
합리 목표 모형입니다. 그래서 뭐 생산성, 능률성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이 합리 목표 모형이 되겠죠. 다음, 관계 지향 문화는 사기 유지를 강조한다. 자, 이 관계 지향 문화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 관계 모형을 통해서 강조가 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조직 효과성 모형의 각각의 모형이 어떠한 문화를 지향하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연장이 되어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직 효과성 모형의 각 모형을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 유추해서도 조금 내용들을 좀 볼 수 있었을 그러한 문제인데, 아무리 봐도 위계 문화가,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문화가 응집성을 강조한다는 이야기는 다소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난이도는 조금 높은 문제였어요. 이번 시험 문제 가운데서 가장 여러분을 조금 당황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싶은 문제가 바로 이 9번 문제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10번입니다.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와, 진짜 2015년 몇 년 전이에요. 벌써 지금 7년 전 내용이 나와 있죠. 왜 그러냐면 이 7년 전의 내용이 이제 지금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이 있은 바로 이 직후에 한 16년쯤에 이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1번 봅니다. 퇴직연금 지급률을 1.7%로 단계적 인하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퇴직연금 수급 재직 요건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자, 다음 3번. 퇴직연금 기여율을 기준소득 월액의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그리고 모두 늘렸어요. 기여금을 납부하는 기간도 33년에서 36년으로 늘렸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었죠. 1, 2, 3번은 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데, 자, 그럼 4번 보죠. 퇴직급여 산정 기준은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 월액으로 변경한다. 그랬는데, 자, 퇴직급여 산정 기준은 퇴직 전 3년이 아니라 총 재직 기간의 평균 보수 월액으로 변경이 되었다. 이게 그래서 4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10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4번이 된다. 각각의 이 공무원 연금이 연금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 내용들 다시 한번 봐두시죠. 뭐 이것 때문에 뭐 공무원 뭐 응시율이 뭐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뭐 그거는 그들 나름대로의 사정이라고 생각을 해둡시다. 자, 다음 11번 봅니다. 특별시 광역시의 보통세와 도의 보통세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세목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저하고 같이 수업을 들으신 친구들은 이 문제 틀리면 안 돼. 자, 우리가 이제 그 지방세의 세목, 특히 보통세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보통세의 세목이 9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9개를 전부 다 외워둬야 된다. 전부 다 외워야 하고, 다음에 징수 주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요소들이 있죠. 목적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특별시 광역시나 도가 걷는 거니까 자치구나 시군이 걷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특별시 광역시의 보통세나 도의 보통세는 뭐 특별시 광역시에서 걷는 게 이제 시군에서 걷는 거일 수도 있고, 시군에서 걷는 거, 도에서 걷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징수 주체에 따라서 구분을 할 때는 자치구세와 시군세만 기억했잖아요. 11개 가운데에서 작은 거, 덩치가 작은 것만 기억해 두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 자치구세는 뭐가 있었어? 등록 면허세와 재산세 2개밖에 없었죠? 자, 다음에 시군세에 해당이 되는 건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이렇게 5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 말고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들만 고르면 돼.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들만. 지금 보면 재산세는 지금 둘 다 지금 겹쳐 있는 내용이죠. 재산세만 빼고 나머지 지금 5개. 이건 다 지금 독자적인 내용들이란 말이죠. 자, 이거를 빼고 나머지를 골라야 돼. 여기에 안 나온 얘기들. 그게 바로 특별시 광역시의 보통세와 도의 보통세에 해당이 되는 걸 테니까요. 자, 그러면 봅시다. 지방소득세. 아까 도세에 들어갔었죠. 얘는 들어가면 안 돼. 지방소비세는 없었어. 지방소비세 들어가겠죠. 주민세는 시군세에 들어가 있죠. 얘도 들어가면 안 돼. 레저세 없었어. 재산세는 2군데 다 들어갔지. 들어가면 안 돼. 취득세는 어디든지 없었어.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해 놓고 있으면 못 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답 그래서 니은, 리을, 비읍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이 정답. 이러한 형태로도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도세에 해당이 되는 건 뭐고, 시군세에 해당이 되는 건 뭐고, 그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세에 해당이 되는 건 뭐고, 자치구세에 해당이 되는 건 뭐다. 이렇게 딱딱딱딱 구분 지어가지고만 암기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구분 지어가지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때 그 설명드리기를 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납부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거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징수 주체가 광역자치단체인 보통세만 골라라. 3가지가 되는 거죠. 3번이 그래서 정답이 된다.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 11번 문제 틀리시면 안 되는 거야. 뭐 풀었던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노래 부르면서 풀었다고 얘기하시던데 고마워요. 난이도 굉장히 높은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는 난이도 굉장히 높은 문제였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높은 문제가 아니었을 거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12번 봅니다. 정부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뭐 발생주의 회계나 그다음 그 현금주의 회계, 또 뭐 단식부기, 복식부기 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봤었는데. 자, 1번. 국가회계는 비브레인 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이호조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처리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디브레인 시스템과 이호조 시스템. 우리가 이제 그 지방재정이 공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재정 365를 통해서 공개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를 이루는 시스템, 이호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음, 재무회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 방식이, 예산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이 적용된다. 그랬는데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 방식이 적용이 되는 것이 재무회계가 아니라 예산회계고 재무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재무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방식이, 예산회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의 방식이 적용된다. 바뀌어 있어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2번 틀린 이야기. 다음 3번. 발생주의에서는 미수수익이나 미지급금을 자산과 부채로 표시할 수 있다. 그렇죠?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돈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어. 미지급금.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가지고 있는 돈. 이거는 내 돈이 아니잖아요. 부채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맞는 이야기. 다음 4번. 재무제표는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 양쪽에 동일한 금액으로 이중 기입하는 복식 부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맞는 이야기죠. 따라서 지금 12번에서는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정부 회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파악만 하고 있더라도 이 문제를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으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13번입니다. 정부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이 위원회 조직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위원들이 합의를 해서 어떤 내용들을 결정하는 이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들은 정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주적으로 결정을 할 수는 있으되 어떤 결정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그렇게 조금 뚜렷하지 않다. 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자,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기억부터 봅니다.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다. 그 위원회 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죠. 기억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니은. 자문위원회는 업무가 계속성, 상시성이 있어야 한다. 근데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문이 필요할 때만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성, 상시성까지는 필요가 없어. 계속성, 상시성이 필요한 것은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위원회가 되겠죠. 그죠? 중앙정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리을에 나와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성, 상시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위원회고,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문이 필요할 때만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민주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민주성 제고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맞는 이야기고. 다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제 위원회 조직 가운데서 중앙행정기관으로 추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리을도 맞는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 여기서는 정답이 된다. 따라서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볼게요. 공무원 보수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공무원 보수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한번 살펴본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었는데, 자, 1번 직능급. 직능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급여가 부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능급은 자격증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확보에 유리하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다음 2번 연공급은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급여죠.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 기술 인력 확보에 유리하다 그랬는데,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복잡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 인력 확보에는 다소 좀 불리해요. 외부에 얼마나 쓸만한 역량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써. 그러니까 연공급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근속 연수를 바탕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전문 기술 인력 확보에는 불리하다. 2번 틀린 얘기가 됩니다. 다음 3번 직무급은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라는 합리적인 보수 책정이 가능하다. 그렇죠. 어려운 일을 하면은 그 일의 책임이라든지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급여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라는 보수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다음 성과급은 결과를 중시하며 변동급의 성격을 갖는다. 성과가 높으면 많이 받고 적으면 적게 받는, 이 같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여기선 2번이 정답이 된다. 직능급, 연공급, 직무급, 성과급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만 분명히 아셨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입니다. 다음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내용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문제 보시자마자 굉장히 반가워하셨을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유사한 문제를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에서 봤기 때문이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 사업비가 가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나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시험에서도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자, 예비 타당성 조사의 대상 사업은 어떤 거였어요?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말은 500이 되겠죠? 다음,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그러니까 국고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다. 그래서 가에 들어갈 말은 500, 나에 들어갈 말은 300이 정답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뭐 보기 길게 나오고 뭐 그랬었지만 문제가 뭐 뭘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문제가 아니야.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기억하고 있었으면 정답 4번이다. 바로 낼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15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다. 나머지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도 없어. 생각할 것도 없어. 이거 아니면 다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15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입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자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 재산 등록 의무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바뀐 법률의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는 직급에 관계없이 재산 등록 의무자로 지정이 된다. 그 얘기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 얘기는 안 나왔어. 그 얘기는 안 나오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 공직자윤리법 3조에 나와 있는 재산 등록 의무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공직자윤리법 3조에 보시면 법관 및 검사 재산 등록 의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소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그랬는데 군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령 이상이 아니고 대령 이상입니다. 대령 이상의 장교 및 2에 상당하는 군무원. 2에 상당하는 군무원이라고 하면 2급 이상의 군무원을 얘기해요. 2급 이상의 군무원은 재산 등록 의무자에 해당이 된다. 다음 3번. 총경 이상의 경찰 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 공무원도 재산 등록 의무자고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도 재산 등록 의무자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16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재산 등록 의무자와 등록 재산의 공개 대상, 뭐, 구분을 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제 법령 내용 그 부록에서도, 열거를 해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익숙하게 보셨다라고 하면은 정답을 찾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롭게 바뀐 내용들이 아니고 기존에 조금 묵은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조금 다행스러운 일이어야 할까요? 그죠? 네.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었습니다. 16번의 정답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17번입니다. 살라몬의 정책 도구 분류에서 강제성이 가장 높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우리 그 동형 모의고사에서 아주 뭐 그대로 적중이 된 내용이죠. 예전에 그 서울시 문제에서 15년도였나요? 서울시 문제에서 그 직접성이 가장 높은 것 이래가지고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제성이 가장 높은 것 이것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서 한번 문제를 냈었는데 거기 그대로 나왔어. 자, 강제성이 가장 높은 거 일단 경제적 규제. 경제적 규제는 강제성이 가장 높죠. 이건 뭐 가장 뭐 유명합니다. 네. 자, 바우처는 중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중개 같은 것들을 하는 중간 정도. 중간 정도. 다음, 조세 지출은. 자, 조세 지출은 간접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강제성 정도는 상당히 낮고, 직접 대출은 그보다는 조금 높은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요? 자, 살라몬의 정책 도구 분류. 높고 중간이고 낮은 거. 지금 경제적 규제는 나와 있죠. 높은 상태고. 다음, 바우처. 중간인 거. 그 다음, 직접 대출도 있죠. 다음에 조세 지출은 낮은 거다. 여기 이렇게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도 높은 것이 있고 중간이 있고 낮은 것이 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성이 높은 거,
직접성이 높은 거, 강제성이 높은 거 각각 구분을 해서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7번에 그대로 나왔어요. 이거는 이것도 뭔가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건 아니야.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건 아니고 각각의 정책 수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만 분명하게 생각하시고 직접성과 강제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단순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는 거라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17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봅니다.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특히 이제 기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학문적으로는 이제 국회 통제 예외 대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부분들을 조금 여기에서는 기억을 해두자라고 마지막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자, 1번 봅니다. 일반 회계는 조세 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일반 회계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가 있죠. 1번 맞는 이야기고. 다음 2번. 특별 회계와 기금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이다. 그랬는데 특별 회계와 기금이 전통적 예산 원칙의 예외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 아니라 예산의 통일성의 원칙과 단일성 원칙의 예외죠. 특별회계와 기금은.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이 되는 거는 뭐가 있었어? 현물 출자나 전대차관이나 수입 대체 경비 같은 것들이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이 되는 거다. 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고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라기보다는 통일성과 단일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다음 3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 국회로부터 결산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맞는 얘기죠. 그죠? 예결산, 심의, 의결 전부 다 받습니다. 다음 4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사유의 제일 첫 번째 내용이 전쟁이나 사변 또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4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따라서 18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19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의 유형은 그랬습니다. 자, 유연근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나 장소의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탄력근무제의 일종이죠. 자, 여기 지금 보기에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봅시다. 자, 1번. 탄력근무제의 한 유형이다. 그랬습니다. 자, 탄력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는 이제 여건이 되면 조금 더 일하고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덜 하는 이러한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다음.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자기가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일일 2-3시간 정도만 일하고 여건이 조금 된다. 그러면 8시간 넘겨가지고 10시간, 12시간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좀 신축성 있게 짜는 이 같은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 주 3.5일에서 4일을 근무한다. 그랬습니다. 자, 주 3.5일에서 4일. 그러니까 주 5일보다는 조금 적은 시간을 근무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거는 하지만 주 40시간은 채우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짜가 적다고 해가지고 40시간을 일을 안 하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 1번 봅니다. 재택근무형. 재택근무형은 이거는 집에서 근무하는 거죠. 근무지가 집인 거야. 다음 2번 집약근무형.
이 집약근무형이라는 게 뭐야?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시간에 몰입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지금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 집약근무형과 비슷한 내용이 될 수가 있고요. 다음, 시차 출퇴근형. 시차 출퇴근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균일한 출근 시간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시간 늦게 출근했다가 1시간 일찍 퇴근한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나는 뭐 어떻게 9 to 6 하지 않고 7 to 4 하겠다. 7시에 출근해가지고 4시에 퇴근하겠다라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 출퇴근에 시간차를 두는 그 같은 유형이 시차 출퇴근형이고, 다음 근무시간 선택형이라고 하는 것은 근무 시간 자체를 정하는 거죠. 고정된 근무 시간 말고 좀 유연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언제 일을 하겠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적은 시간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근무 시간 자체를 나는 주 40시간 아니고 뭐 주 35시간만 일하겠다든지, 이렇게 결정하는 유형이 근무시간 선택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기의 설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3.5일에서 4일을 근무하지만 주 40시간만 채우면 돼. 그러니까 자기가 여건이 되는 상황에 몰입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19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다음 2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당황하셨으리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홀릿과 라메쉬의 모형에 따라 뭐 보기에서는 그 오타도 났어. 정책의제 설정 유형을 분류할 때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홀릿과 라메쉬의 모형이 뭐냐는 거야 이거. 자, 얘 누구냐고 묻는 사람들 되게 많았는데요. 지금 그러고서 지금 제시되어 있는 이 표의 내용은 이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봤었어? 정책의제 설정 모형 가운데서 메이의 모형입니다. 메이의 모형인데, 이 메이가 이 모형을 이야기한 것은 91년도예요. 91년도고, 자, 저 홀릿과 라메쉬는 (2003년도에) 이 메이의 모형을 도식화해서 자신들의 저서에 실어요. 그러니까 메이의 모형이 이렇다. 그래가지고 이 모형을, 메이는 자신이 처음으로 그 논문을 발표했을 때 자신의 모형을 이렇게 도식화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 홀렛과 라메쉬가 이 메이의 모형을 이런 형태로 도식화를 한 거지. 도식화를 해서 자기의 책에 실은 거죠. 그러면 이 모형이 메이의 모형이냐 아니면 라메쉬의 모형이냐? 난 치는데 옆에서 먹갈았다고 그 난초화에 저작권이 생기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형은 메이의 모형이야. 메이의 모형을 이제 보기 좋게 홀렛과 라메쉬가 도식화한 결과인 건데, 이걸 가지고 이걸 홀렛과 라메쉬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다소 조금 넌센스다. 이거는 억지라는 거지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하셨을 가능성은 있지만, 참 이 홀렛과 라메쉬가 그린 이 모형은 메이의 모형입니다. 메이의 모형. 우리가 이제 콥과 로스의 그 모형, 정책의제 설정 모형, 뭐 외부 주도형, 그 다음에 동원형, 내부 접근형, 이 세 가지 이야기할 때 이 메이는 여기에 공고화형, 굳히기 모형을 하나 추가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그럼 일단 이거는 메이의 모형이에요. 메이의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용을 봅시다. 그럼 가나 다라에 뭐가 들어갈지를 일단은 좀 생각을 해봐야지 이제 여기에 대한 답들을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가. 자, 사회 행위자가 주도해서 공중의 지위자가 높은데 사회적인 행위자가 강조하는 이 모형이 이제 외부 주도형인 거죠. 다음, 공중의 지지가 높은 것을 국가가 땅 정하는 이 같은 모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 공고화형. 굳히기형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 다음, 나. 공중의 지지는 낮은데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같은 내용들은 이제 내부 접근형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공중의 지지가 낮은데 이제 국가가 의도적으로 정하는 것은 이거는 동원형에 대한 내용이다. 교재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가나 다라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제 요 보기를 조금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봅니다. 가, 외부 주도형이죠.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슈를 제기하여 정책 의제에 이른다. 맞는 얘기죠. 정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주도해가지고 정책 의제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나. 특별히 의사결정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들이 정책을 주도한다. 그러니까 정부 내부 또는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수의 집단들에 의해 가지고 지들끼리만 속닥속닥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 모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2번도 맞는 이야기가 돼요. 다음 3번. 다 공고화형이죠. 이미 공중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정책이 결정된 후 집행이 용이하다. 굳히기 들어가는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죠. 다음 4번. 라, 동원형입니다. 정책 결정자가 이슈를 제기하면 자동적으로 정책 의제화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공중의 지지는 필요 없다. 그런데 그래? 아니잖아. 공중의 지지를 위해서 뭐 해요? 행정 PR 같은 거 하잖아. 행정 PR이나 홍보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모형이 동원형이잖아요. 4번은 해당이 안 된다.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여기선 4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대상자가 누구냐에 대한 혼동이 있었을 뿐 그냥 제껴놓고 표에 대한 내용들만 가지고서 보셨으면 이게 각각 어떤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는 했어요. 다만 이제 저 내용이 너무 이제 좀 임팩트가 좀 심해서 좀 충격을 받은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홀릿과 라메쉬가 도식화한 메이의 모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2년도 9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풀이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20문제까지 푸시면서 어땠나요? 문제를 물어보는 그 기술은 상당히 좀 높아졌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막 못 풀 문제, 손도 못 댈 문제가 나온 것은 아니었다.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들은 몇 문제 있었지만 그래도 유추해서 풀 수 있는 수준이었음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뭐 80에서 85점 정도는 최소 좀 무난하게 나왔을 그런 문제여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그 정도의 점수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내가 내용 정리나 좀 기본적인 그 이론의 이해들을 다시 한번 조금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조금은 까다롭게, 다소 조금 까다롭게 나온 그런 정도의 문제였지만 뭐 합격의 점수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은 아니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또 행정학만 가지고 뭐 당락이 결정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은 아닐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점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행정학 때문에 평균 점수가 떨어진다든지 총점이 뭐
손해를 본다든지 뭐 이러한 상황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들 유념하시고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라든지 또 뭐 점수 관리, 점수를 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 고민을 해 두시죠. 20번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제 그 학자의 이름이 조금 억지를 쓴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문제를 푸는데 그게 지장이 초래가 될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다. 문제를 푸는데 그 상황이 지장이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암기 중심으로 대비를 하셨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근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암기는 지양하시고 이해를 중심으로 내용을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업에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